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희가 채권법 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오늘 말고 근데 채권법은 사실 앞뒤가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론적인 게 좀 많아갖고 판례보다도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좀 얽히는 데는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기출도 몇 번 나와가지고 판례만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 판례만 나오고 이론은 안 나온다 생각했거든? 3회까지? 3회 시험까지? 근데 4회 때 진짜 완전 이론 문제가 나왔어. 판례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나왔어. 아니, 순수한 이론 문제, 조문하고 이론만 쓰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뒤로는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한동식이 나와. 특히 채권이 그렇거든요, 채권법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신문 나오셨어도 그쪽을 이해 못하면 되게 힘들어. 왜냐면 소장 쓸 때 이제 청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채권 쪽을 모르면 이론을 모르면 판례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계약들이 여러분 나가 보면 이제 계약서 주잖아. 건주 주잖아. 그러면 계약서 보고 이게 무슨 계약인지 모르잖아. 근데 본인이 이제 계약 전형적인 전형 계약들 잘 알고 있어야 그 계약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도 힘들어서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부분들은 위주로 하긴 하는데 채권 총론 사회, 채권 강론 사회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2시간씩이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서 문제를 두 문제로 할지 한 문제로 할지 좀 고민인데 다음 주에 한 문제, 그러니까 이번 주 쓰고 이번 주까지 소변식 쓰는 거잖아요. 이번 소변식 배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 제가 한번 내보고 여러분 하시는 거 봐서 두 문제로 할지 한 문제로 할지 결정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문제 내드린 무관한자의 처분행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나중에 푸셔야 되니까 나중에 푸시고요. 소변식은 2번 문제죠. 2번 문제.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게 추인이 되는 문제였거든. 추인이 되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추인이 된다는 판례가 없어. 실제로 추인이 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바꿨어. 그 판례 보고 내가 이제 문제 좀 바꿔가지고 그 판례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조정하고 다만 이제 그 2번에서 이제 유효하다고 가정했을 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는 그걸 따로 이제 나눠 물어봤죠. 이렇게 문제 읽어보면 갑은 그의 소유 건물 시가 10억 원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을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을은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증거를 면회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후 2007년 1월 1일 부평에게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한 그러니까 8억 원에 매도했지. 매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였다. 그다음에 1번 그러니까 갑은 을은 명의의 등기가 이뤘음을 알고 경위서를 받고 원상 복구에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믿고 기다렸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병에게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렇죠? 뭐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은 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정말 잘 쓰려면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관한 자의 천문행위라는 걸 먼저 한번 이제 찍고 가야 되죠. 이게 등기가 지금 이 사람한테 넘어왔고 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으로의 처분행위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고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요 등기가 이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게 일단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일단은 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 선의의 제3자 보호구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이래서 이
병인가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원칙인데 다만 이제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각도에서 108조 2항 유추 적용 뭐가 겨우냐 대시 백팔조 2항 유추 적용하고 126조 표현들이 이걸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판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정 용인하거나 알고도 방치한 경우 이럴 때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이 사안에서는 뭐야? 원상 복귀 하겠다는 약속 받았잖아. 경에서 받고 이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포괄해주면 이런 통정 용인했거나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 하나가 더 있어. 무권환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가능하니까 언급은 해줘야지. 추인이 있냐? 추인인데 요 사안도 똑같이 포섭하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판례가 이제 이런 말을 한 거 통정 용인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 여기를 이 요건을 제시한 게 요것 때문에 그래. 추인하고의 균형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례가 이제 부정한다는 견해로 학설이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통정 용인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 이 정도 되면 뭐가 되겠어? 추인하게 되겠지. 대부분 묵시 추인이 되겠지.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의미가 요건이긴 한데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추적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유추적용의 의미가 있으려면 요건 안 되는데 요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학설에서 이제 판례가 108조 이하의 의미의 유추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요거 써줬으면 요까지 추인까지 써주는 게 요거 배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인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 이걸 빼먹을까봐 안 물어보면 따로 물어보면 자세히 써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효력을 물어봤는데 그냥 뭐 부수적 문좀 들어가면 간단히 써주고, 따로 물어보면 자세히 써줘야죠. 왜냐면 이 무권환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그게 없잖아. 조문이 없잖아. 근거가 없으니까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정도 그냥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협작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왜 근거를 써줘야 돼. 된다고 하면은 뭐든지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근거를 써줘야 되거든. 협작 원칙 가능하고 또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뭐 저번 그 무권대리의 추인처럼 뭐 정확하게 워딩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그런 판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도 이런 사정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안에서는 묵시적 추인이 없다. 결론은 결국에는 원칙에 가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결론이 1번의 결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 내가 보니까 이건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론을 좀 알고 있어야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잠깐 부당이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그 상대방에게 이득이 있으면 여기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결국에는 요거나 요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 둘 중 하나, 이 둘 중에 작은 걸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가가 8억 원이니까 자기 손해는 10억 원인데 이 사람이 본 이득은 8억 원이잖아. 그럼 얼마만 보면 청구할 수 있다고? 8억 원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부당이득 일반론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시가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이야. 왜냐면 몰래 팔면서 비싸게 파는 리가 없거든.
무관한자가 그걸 몰래 팔면서 그 물건을 시가보다 높게 팔 리가 있겠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가보다 낮춰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더 흔해서 판례는 실제 이런 판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무관한자의 처분행위 쪽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된 판례는 사실 판례 자체를 내가 소개해 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그 공유물에 대해서 이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뭔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어떤 대규모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할 때 시행사가 어떤 토지를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에 강제 수용이 있고 협의 취득이 있거든. 협의 취득은 이 해당 소유권자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성질이 그냥 매매 계약이에요. 성질이. 근데 이게 공유물인지 모르고 아마 등기가 그쪽에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돼서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 명의인 A한테 그냥 이거를 협의 취득해버린 거야. 원래는 이제 B가 여기에 이제 공유자였다, 지분이 있었다, 이런 사례에서 이제 이 협의 취득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청구를 이제 인용한 사안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무관한자의 처분행위 부당이득에 대한 판례는 원래 이런 사안이거든. 그래서 이제 시가의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와서 시가를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판례에서 이제 시가로 한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 협의 취득 액수에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시가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을 거거든 분명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가 기준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이 시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시가, 당시 이득을 본 시가, 뭐 이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원래 이제 소유자 이런 식의 봤을 때 이 무관한자인 을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매매 대금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무당이득 그다음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무관리라는 게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답안지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사무관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건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써야겠지. 중간 시험 때 100점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고, 사무관리는 내가 사무관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 거니까 사무를 관리해주겠다는 의사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되는데, 판례가 내가 이제 그때 이제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판례가 그냥 그게 없어. 뭐 어떤 법적 논리가 없어. 그냥 부당이득이 있다고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시가 한도로 그냥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그 판례를 판시할 때 어떠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청구를 이용할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례 서술할 때 이럴 때는 좀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런 판례들을 서술할 때는 그 판례 스토리를 쓰고 인정했다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판례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게 이제 배점이 크진 않아. 왜냐면 판례에 어떤 법 논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그 판례를 서술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 부당이득 판례 청구를 인정했다. 중요한 논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 추인을 갑이 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인했다고 해서 이 둘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판례가 전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판시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갑이 설사 이제 무관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추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각각의 사이에 이 매매대금을 미리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되진 않기 때문에 부당이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가 10억 원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손실은 10억 원이고 이 사람이 받은 이득은 8억 원을 받아서 8억이잖아. 그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낮은 8억 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부당이득의 일반론을 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이거는 알아두세요. 부당이득은 워낙 자주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계속 나와. 상법 할 때도 나오고 뭐 할 때마다 나와. 이 법리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치신 분도 있는데 숫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쓰라는 거야. 뭐 그 손해배상액 이런 거 매매대금이 나오면 얼마나 쓰라는 거야. 정확히 액수까지. 액수를 맞추고 안 맞추고의 배점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정확히 8억 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이 사람이 추인한 게 이 사람의 추인이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의뢰 무단 처분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이 잃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몇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잘 쓰죠. 그리고 제가 이게 답안지 특강인데 제가 그거 설명 안 드렸더라고. 여기 목차 쓸 때 여기에 교수님들은 앙캐 쓰시거든? 교수님들은 앙캐 쓰시는데 여러분 이제 실무 나가시면 그 규정에 정해져 있어. 목차가 로마자 1, 2, 3 요거고 그 다음에 1, 2, 3이고 그 다음에 가나다야. 이게 처음에 이상하거든? 가나다 갑자기 나오지? 이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갈리는 게 옛날에는 이게 쌍가루 1이었거든? 쌍가루 1, 2, 3? 근데 요게 2000년대 초반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편가루야, 그 다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붙으신 분들 있잖아? 옛날에 사법 시험 붙으신, 실무 가주신 분들은 지금도 쌍가루로 쓰고, 다음에 거의 다 쌍가루 쓰셔. 옛날에 시험 붙으신 분들은 그때 습관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편가루예요. 지금 편가루. 보통은 이제 충고하기로는 요 가나다 밑으로 가지 마라, 목차를. 가나다 밑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그냥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에서 그냥 끊어라. 그러니까 밑에 자기가 주요 쟁점을 하나 잡았으면은 나 이 정도에서 끊고 더 이상 밑으로 요까지 가는 거는 이제 본인이 여기까지 가면 본인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거라 규정에 정해진 거라서. 예. 근데 이제 그 학교 시험에서는 민법 교수님들 잘 모르시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부터 차라리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여러분들 기록형 보셔야 되잖아요. 기록형에는 이렇게 그냥 그 목차 잡는 체계를 단순하는 게 좋잖아. 굳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형 쓰시고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실 때도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네. 지난 시간 국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혹시 지난 문제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네. 해설에 네. 가등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문에서는 가등기 얘기를 보이지 않아서 혹시 문제를 축약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문제 바꾸다가 좀 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딨죠? 문제 소재 부분에서도 네. 가등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효력 부분에도 가등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네. 문제만 수정하시고 네. 제껴서 보면 이제 되는 문제를 제가 바꾸면서 네. 좀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문제가 그거였거든. 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안 되는 걸로 바꾸면서 판례를 나눠주고 그 판례 결론을 맞추다가 작년 거는 제가 되는 걸로 했는데 그 작년 그 되는 문제는 교수님이 내신 거야. 교수님이 내셔서 저작권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네. 그 문제 나와 있는 그 관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설문이 그 1시간도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본인 앞으로 징역 5년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병으로 소유권 인정 등기한 그렇게 케이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수정하실 거 있으면 수정해 다시 배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이 처음 원본에 없어가지고 문제? 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 내가 잘못 올렸나? 수정한 걸 올렸어야 되는. 이름을 자꾸 바꾸면서 이게 여러 반이 있으니까 나도 헷갈려서. 됐습니다. 이번에 나는 다방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표현대리랑 108조 2항 유추 적용 되는 거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묵찰 순서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바꿔서 하면은 바꿔서 하는 건 좀 좋지 않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적 흐름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표현들이 그 108조에 유축이 되면은 추인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거에 의해서 효력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추인은 이제 두 번째 논하는 게 더 논리적이죠. 추인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행위니까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걸 전제로 이제 추인이 효력이 논해지는 건데 만약에 논리적 전제로 108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추인의 여지가 없지. 그러니까 추인은 기본적으로 무고난 그 지금 108조 2항이 유추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표현대리 쪽에서도 똑같아요. 표현대리에서도 표현대리 먼저 써야 되지 추인 먼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순서는 주의해야 돼요. 소멸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 기말 그 아마 1학년 1학기 때 시험 보시면 소멸시효 시험 안 볼 가능성이 높아. 그 진도상으로 대개는 이제 안 나가시는 교수님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면은 소멸시효 쪽은 자신이 잘 없어하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 부분이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사소송법하고도 관련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압류가압류 이런 거 잘 모르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변호사 시험에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확률 나올 확률이 높고 특히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시면 소멸시효 놓치면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제적 기간하고 소멸시효 놓치면 진짜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처음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치유 지났는지. 왜냐면 치유 지났으면 의뢰인이 선정을 왔을 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은 그리고 대도 요즘에 좀 그런 게 있거든. 이게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대도 뭐 하는 경우 있는데 하여튼 이 소멸시효는 모르시면 변호사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원래 제가 원래는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그냥 잠깐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실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 하려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이제 지금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게 아직 민사소송법 모르잖아. 민사소송법 모르니까 이게 변론주의 민사소송법과는 변론주의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이게 대표적인 소멸시효가 대표적인 변론주의 대상인데 그 소송대리 본인이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대상이 소멸시효거든요. 소멸시효, 간제나 소멸시효 이런 걸 그렇다고 하는데 요 변론주의의 그 내용 중에 이제 뭐 보통 이제 갑과을이 있으면 이 갑이 이제 원고로 가서 이 어떤 계약에 의한 청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 이거에 대해 대답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인과 항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인과 항변의 차이를 좀 알아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 기초적인 민사소송법, 이거 지금 민법 얘기는 아니고 기초적인 민사소송법 지식인데 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네가 주장하는 게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다. 노.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돈 빌린 거 1,0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면 부인은 뭐? 빌린 적 없다. 빌린 적 없다. 이게 부인이야. 부인. 이게 부인이고 항변은 뭐냐면 빌린 거 맞는데 빌린 거 맞아. 그래 맞는데 하지만 갚았다. 인정하는 거야. 너의 청구의 사실관계, 너 주장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다른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항변이야. 항변. 이게 소멸시효는 대표적인 뭐 항변이야. 항변. 이 청구를 인정하는, 청구를 일단 인정하고 이게 변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자백의 구속력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들어가? S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이 사람의 주장을 반대한다 이 말했지만 상변하는 순간 어떻게 돼? 청구에 대한 그 사실관계, 소유대차계가 체결했던 사실관계는 뭐가 돼버려? 자백이 돼버려. 자백. 그래서 항변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소멸시 항변 같은 건 더 그래. 소멸시 항변 같은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뭐 변제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자신 있으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소멸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항변사항이고 항변에 대해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이 항변에 대해서도 또 이 원고 측의 재항변이 갈 수 있어요. 이 재항변은 또 어떤 거라고? 이것도 이걸 항변이 인정한 전제에서 이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거에는 항상 상대편 주장을 인정한다는 게 들어있다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그러면 이 청구를 인정하는 걸까 전제되어 있고. 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뭐?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한 전제에 들어간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이 판례나 그리고 이 부분은 소멸시효는 이 구조로 문제가 나와. 이 구조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와. 이런 형태로 나와서 아마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이제 민사소송과 겹쳐서 낼 가능성이 높죠. 제대로 내려면. 이게 원래 이제 S 버시 아니라 독일어로 쓰여서 뭐 독일어로 뭐 S 버 이렇게 써있대. 뭔가 소멸시효는 요건이 첫 번째 요건이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전반적인 구조가 소멸시효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변으로서의 성립하는지 이게 먼저 1차적으로 논하지고 두 번째가 그래 오케이요. 소멸시효 완성했는데 재항변으로 원고가 시효를 중단했다. 소멸시효 중단. 크게는 이제 이 구조야. 크게는 여기서 넘어가면 또 복잡하고 다른 당사자의 관계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소멸시효 효과. 결론상 소멸시효가 완성했는데 효과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냐? 예를 들면 뭐 가압과 을이 있는데 뭐 이 사람 사이에 시효가 완성했는데 뭐 병은 보정이 있는데 이 시효가 여기 미치냐 이런 문제들.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된 다음에 시효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불합리하다. 시효의 남용. 요 4단계로 보통 이 사이에 뭐 중간에 몇 개 더 끼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 4단계 정도로 나눠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지 알아야 돼. 이게 뭐가 나오면 지금 소멸시효 완성을 얘기하는 건지 중단을 얘기하는 건지 효과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뭐 헷갈릴 일은 없겠지. 일단 다 완성됐다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 3개 중에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뭐가 헷갈릴 게 있겠냐 생각하지만 막상 사례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보면 왜냐면 가장 간단한 사례부터 보면 좀 더 헷갈려.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한 거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갑이 뭐 돈을 1,000만 원 빌려주면서
10만 빌리면서 뭐 2022년 1월 3일까지 갚아라. 이게 이제 뭐야 확정 기한부 채권이잖아. 확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을이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확정 기한부 채권이라고 하거든. 근데 책에 보면 나와. 근데 보통은 이제 표면시험 문제는 이걸 정해줘. 이걸 안 정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정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면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에 주어진 효력이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니홈피 시절에 그런 감수성으로 이런 유의 뭐 이걸 패러디한 수많은 문구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참 민망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손발 오그라드는 그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오표시 무효 원칙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라틴어로 팔사 데몬스트라티오 논노셋이라고 이렇게 그 있거든. 미니홈피 시절에 그 다들 그거 쓸데없는 얘기.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권리 행사되지 않았다. 권리가 불행사했던 사실관계, 이 사실이잖아 사실. 이건 그냥 사실인데 뭘 주어지는 거야? 권리 소멸. 이건 엄밀히 말해 법적 효과죠. 법적 효과.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사실로부터 법적 효과를 도출하는 거야. 어떤 사실로부터.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로부터 권리의 소멸이라는 걸 도출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인데 중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리의 불행사로부터 권리의 소멸을 도출하는 건데 중단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중단은 보통 이렇게 했다 멈췄다 다시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시효의 중단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중단의 그 억구랑은 잘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중단이란 건 그냥 새로 진행한다는 말이야. 시효가 새로 중단의 그 정확한 의미는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권리 행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권리 행사가 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깨트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사라진다는 거야. 소급해서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단의 어감은 소멸한다는 느낌이 아니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단은 생각해야 될 게 권리 행사고 그거는 소멸시효를 깨트린과 동시에 그동안 진행됐던 소멸시효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다시 넘어가서 사실관계 가서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냐면 2022년 1월 3일부터 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말로 없으면 일반 채권은 시효 기간이 10년 32년 1월 3일 이 넘어서면 10년. 그러니까 이제 시효 기간이 10년이라는 거지. 권리 행사가 가능했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이 완성의 효과는 뭐? 소멸. 권리의 소멸이죠. 10년 동안 네가 이거 행사 안 하면 권리를 소멸시켜 주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사회 기간에 끼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2022년 1월 3일 여기서부터 32년 되게 나 이거 쓰는 되게 이상하다. 이거 나 되게 나 어렸을 때 32년 들면 엄청난 미래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바로 10년과 32년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쓰면서 너무 걸었던 게 이거였어요. 맞나? 쓸데없는 얘기가.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요 시효 기간 안에 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요 벗어나면 안 돼. 그래야 여기 이 지금 완성됐다 효과에 영향을 주려면 요 뭐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안에 중단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 여기서 벗어나면 시효 중단이 아니고 뭐 포기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뿐이에요. 포기나 이런 거. 여기에 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기서 중단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권리 행사에 해당되는 게 뭔가 있는지 이거 살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권리 행사가 있었다 치면 뭐 여기까지 진행했던 거 다 없어지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여기서부터 새로 기산되는 거야. 새로 신경 이렇게 보통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단되고 끝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표현식은 여기서 중단돼서 새로 하는 이걸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중단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중단은 여기까지가 진행됐던 설명시효가 없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시 진행된다는 의미. 그래서 중단을 배울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단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다시 기산되는가를 외워둬야 돼.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중단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언제부터 기산되냐.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느냐를 중점으로 가야 돼. 그게 포인트야 문제에서. 보통 이런 건 잘 안 헷갈리거든. 이런 거 안 헷갈리는데 문제 풀 때 꼭 이런 데서 헷갈려. 언제부터 진행되냐. 뭘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재판이 쭉 진행되면서 더 갈 수 있잖아. 확정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재판 확정식도 진행되거든. 그런 신청신이 확정신이랑 이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재판 확정 같은 경우에 재판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재판 확정식도 진행된다. 이건 뭐 나중에 내가 설명드리면서 더 정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요 중단 사이를 넘어서면 여기에서 넘어서서 뭔가 이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면 권리의 중단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다만 이런 거는 이제 시효의 포기가 문제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부 변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 내가 아니라 완성된 이후에 뭔가 있었다 그러면 시효의 포기. 여러분들 신문시장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 부채 탕감해 준다고 저소득자들 부채 탕감해 준다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시효 완성된 채권들 탕감해 주는 거야. 대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악성 채권들 있잖아. 안 갚고 이런 것들 안 갚아서 이제 도저히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이제 채권 추심업체에서 그걸 매입하거든. 뭐 1,000만 원짜리를 뭐 한 몇백 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싸고 진짜 싸게 사. 진짜 싸고 어차피 휴지 조각이니까 훨씬 완성된. 이거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잖아.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자식들한테 보내는 거야. 너네 할아버지가 빚이 얼마 졌는데 지금 갚으면 얼마로 까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일부 변제가 되지. 일부 변제가 대표적인 뭐 묵시적 시효폭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효로 인해서 소멸했던 채권이 살아나잖아. 그런 식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채권을 다 싸게 매입된 그 채권을 그냥 사가지고 나라에서 사서 그걸 이제 소멸시켜 주자 뭐 이런 주장. 그러니까 뭐 신문지상에 뭐 몇천억 탕감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실제로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 뭐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조심하라고. 문제 풀 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일단 여기를 잡고 이 어디서부터 어까지다 이거 잡고 이 안에 있는지 봐야 되고 이 안에 없으면 시효포기밖에 없어 대부분. 네, 시효포기고 아예 안에 있으면 중단인데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 될 거야. 케이스에서 그림 잘 그리고 이거 요 라인 이 그림을 일단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못 잡으면 이제 그냥 끝이야. 검증되게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못 잡으면 끝이고. 여기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중단 맞구나. 거기에 시험 문제 중단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뭐가 있었다고만 나오지. 이게 시효 포기인지 중단인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단 사유가 맞는지 효력이 있는지 중단 사유로서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진행할 수 있어. 그런 게 없는지 봐야 돼. 이게 진행시켜 보고 또 소멸했는지 봐야 돼. 그 안에 있는지 청구가 들어가 있는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 잠깐 끊어서 이게 대략적인 구조고요. 나눠서 이제 봅시다. 나눠서 시효의 완성.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렇죠. 소유권이라든지 뭐 점유권 이런 거는 시효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뭐 여기서는 대결되는 게 별로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죠. 기산점.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할 거냐.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크게 뭐 문제 삼는 경우는 아닌데 뭐 확정기한부 채권이면 그때부터고 뭐 동시함유권이 있어도 그 동시함유권과 무관하게 채권이 선택할 때부터 청구할 수 있고 뭐 조문에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권리 그러니까 대충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대부분 해결되거든. 거기서 벗어나는 크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몰랐다거나 행사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이런 사실적인 장애 사유들은 그 권리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판례 2개 정도가 예외가 있죠. 뭐 그 보험사고 관련하는 경우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경우,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부당이득 청구 같은 경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근데 케이스는 잘 안 나와요. 하나는 또 보험이잖아. 보험은 상법이잖아. 그래서 인사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회사 내부 이제 이사회 결의 불존재로 인해서 그 회사가 이제 회사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내부 사정 그 이사회가 불존재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런 예외를 제외하면은 이제 그런 사실상 사유는 안 되고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그냥 진행한다고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거에서 중요해. 대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기간 몇 년이냐 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이게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상사는 5년이고 3년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힘든데 그 해당 판례가 나온 뭐 진료불체권 같은 거 의사의 진료불체권 이런 경우는 3년이고 뭐 도급에 관한 공사에 대한 공사에 관한 도급채권 이런 것도 3년이고요. 그다음에 뭐 숙박비 이런 채권이 1년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사안에서 이 판례들이 섞여서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기간이 얼마냐 여기가 이제 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3년짜리였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 판결 확정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판결 확정되면 단기의 시효 기간이 걸리던 것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살짝만 그러니까 기간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기 소멸시효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3년, 1년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되면 10년이다. 여기 판결 확정에는 이제 지급 명령의 확정 이것도 포함돼요. 오케이. 여기 이걸 거쳐서 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차야.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제 그 소를 청구한 원고 측에서 뭐라겠어? 그러면 중단을 했다. 내가 권리 행사한데 너는 권리를 불행사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권리 행사했거든? 라고 하면서 이제 뭘 한다고? 재앙변을 한다. 재앙변 하는 게 이제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에는 이제 사유가 우리 민법에 정하고 있는 사유가 청구,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승인이 있죠. 승인.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하는 거? 채권자가 하는 거. 이것도 채권자가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채무자가 하는 거지. 아 그래 나 알아. 나 그래 내 앞에서 좀
나 밥 주지 마. 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채무의 승인. 요 세 가지 구조를 일단 기억해. 요 세 가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 구조를 읽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승인 요 세 가지 구조인데 주로 이제 많이 문제되는 건 뭐? 이 청구 안에 있는 것들, 청구 안에 있는 것, 청구에 속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여러분 나중에 민사소송 배우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재판상 청구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효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뭐 때문에 중단시키는 거지? 권리를 행사했다는 측면 때문에 중단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는 청구의 효력은 시효 중단에 한해서는 소송상 효력과 특히 대표적으로 기판력 이런 걸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해당 청구의 예를 들면 뭐 그 국가에 대한 부당이 됐다는 청구. 사인이 내 세금 돌려줘 이러면서 부당이 됐다는 청구를 해야지 재판 청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 됐다는 청구가 아니라 그냥 조세 취소 소송을 했단 말이야. 조세 납세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어. 그러면은 납세 취소 소송은 부당이익이랑 상대관계에 있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잖아. 근데 뭐가 된다고? 재판 청구가 돼. 뭐 왜? 원래 행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해당 재판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특별히 관계가 동일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 해당 청구를 행사한 걸로 봐줄 수만 있으면 소송상 효력을 뛰어넘어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준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음 채권과 원인 채권이 있는데 어음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 중단 인정해주나. 왜? 두 사람 어음 왜 받았어? 두 사람 사이 결제를 어음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안 하고 어음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음을 청구했다는 건 뭐야? 원인 청구를 행사했다는 거지. 어음상 청구를 행사했다는 거는 곧 원인 청구를 행사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청구는 시효도 정돈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개개의 사안에서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이 사람이 다른 권리를 행사했지만 그럼 시효 중단이 문제된 그 사안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각도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수많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여기. 수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권리를 행사했느냐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시효 중단의 대상이 된 그 판례가 그 청구를 다른 소송을 통해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음 청구 해당 원인 관계에 어음이 발행돼서 이 법률관계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어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 청구가 중단되는데 원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 청구가 중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라고. 둘 사이에 어음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원인 청구에 대해서 어음을 결제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어음을 행사했다는 거는 원인 청구를 행사했다고 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판례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게 이 판례가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더 한 발 나가는 게 재판상 청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스스로 본인이 그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만 말하잖아. 근데 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응소.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거로 봐서 이것도 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이게 원래 재판상 청구가 조심해야 될 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 제기할 때 시효가 중단되거든. 이게 민사소송법에 있어. 소 제기할 때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 여기서는 그러면 뭐 할 때? 응소에서는 소제기를 안 하잖아. 소제기는 응소하는 거니까 이때는 답변을 제출할 때. 그리고
이 재판상 청구가 원래 이제 뭐 취하되거나 각하되거나 이러면은 소재기 효력을 잃잖아. 그리고 이제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해야지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데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중단은 내가 뭐 보라고 그랬지? 언제부터 다시 기다란다 보라고 그랬지? 이거 다 확정될 때.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좀 특이한 거라고 보면 최고 이행의 청구. 그러니까 그냥 이행을 청구하는 거야. 최고라는 게 이제 너 돈 내놔 전화하는 거지. 문자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최고는 이 청구 중에 하나에 속하긴 하는데 특이한 게 뭐 6개월 내에 다른 거 해야 된다.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뭐 압류 가압류 하거나 이런 걸 따로 해줘야 이제 이 최고 시점에서 이제 그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재판상 청구에서 취하나 각하되는 경우에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이걸로 보는 거죠. 최고로 보는 거죠. 재판상 청구 형식이 빌렸지만 승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최고 효력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널리 이제 유추용됩니다. 그런 것들은 재판 청구를 했는데 뭐 취하됐어 이러면 6개월 내에 다른 걸 해주면 그 처음 시점으로 그 시효 중단된 효력을 인정하는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최고의. 적어도 내가 권리를 한번 그러니까 내가 한 절차가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 인정 못 받았지만 최소한 뭘로 받을 수 있다고?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 걸로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봐줘서 그 사이에 6개월 내에 뭘 하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다 그런 구조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판례가 있지만 다 그런 구조 안에 있다고. 다 그런 구조 안에 있어요. 이게 청구야. 우리가 진짜 이게 청구 많이 그래서 이게 막 여러 이 재판상 청구가 따로 뭐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 그게 뭐에 속한다고? 청구에 속한다고. 중단 사유 중에 이행의 청구에.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가압류 처분 뭐 이런 것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판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요. 법의 규정에 법률의 규정에 맞잖아. 취소되면 효력이 없고 무효에도 효력이 없어요. 무효인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조문 넣고 이건 판례고 이건 조문이 법률의 규정에 맞잖아.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요거가 취소의 경우에도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도 이거 동일하게 봐서 효력이 없다. 이런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압류 가처분은 요 청구랑 독립된 시효 중단 원인이잖아. 그래서 이게 청구 중에 재판상 청구가 들어간 대로 있잖아. 그래서 요 청구가 돼서 확정돼서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하면서 대부분 재판 청구했을 거 아니야. 압류 가압류 하고 재판하잖아 보통. 이건 모를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보존 청구 먼저 하고 소제기하고 재판 청구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확정됐는데 10년 지났어. 상대편이 이제 끝났다 했는데 뭐가 남아있어? 가압류 듣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된 거거든. 근데 가압류는 요거와 독립적인 시효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 요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으면 요거와는 별개로 10년 넘은 거와 별개로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판례가 있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청구는 압류 가압류는 요 청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청구 그 시효 중단 사유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체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등기가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뭐 이게 다 지금 뭐 여러분 책에 다 있으신 거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라고. 이게 판례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해를 안 하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그 청구와 가압류를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승인이잖아. 승인은 다른 시효 중단 원인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시효의 폭이랑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일부 변제 같은 경우에 이게 똑같은데 이게 사실 승인은 관리행위고 요구 같은 게 시효의 포기는 처분행위라서 원래 법적 성질은 엄연히 다르거든. 근데 그러니까 묵시적인 승인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일부 변제하는 경우는 사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시효 중단 기간 내 시효 완성 기간 전에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 승인이 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요거를 시효 기간 후에 하면 뭐가 돼? 시효 포기가 돼. 나머지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처분되게 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부 변제가 시효에 포기가 된다는 거 여러 가지 논리적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변제한 건 끝나고 변제한 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건 어떤 의사니까.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 법률행위는 그 사람의 의사를 의혹화하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만큼 채무가 있는데 이만큼만 변제했는데 왜 여기에 의사를 인정하는 거야? 왜 추정, 그래도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추정해서 나머지 걸 인정하는 걸 추정한다. 되게 그 상식에 반하지. 일부 변제했다고. 일부 변제했으면 여기만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판례가 되게 비판을 받아. 근데 비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나머지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를 추정해서 예, 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시효도 포기한 걸로 본다. 그거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인이 나오면 대부분 뭘로 장난친다고? 그 시효의 포기랑 헷갈리고 장난치고 요즘에 최근에는 또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둘 사이 법적 성질이 같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셔야 알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효과 부분. 중단까지 한 다음에 효과. 여기 이게 사실 시험 문제 이게 사법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시효가 완성되면 이게 걔네들부터 설명해드리면 이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효력성이 있고 이 주장의 권리는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데 그 원형권, 시효의 원형권이 발생할 뿐이다 라는 상대적 효력성이 있어. 근데 되게 판례가 웃긴 게 판시는 이렇게 한다? 판시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판시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해. 판례가 개판이. 그러니까 판례가 원형권자가 아닌 자의 시효의 원형권자가 아닌 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견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환권을 가지고 있다. 전환권을 가진 자가 있는데 채권자고. 근데 이게 판례는 전환권자가 아니라 가등기 담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거야. 팔았다.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잖아.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이가 시효로 소멸되면 가등기 담보 소멸되면 자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되냐면 판례가 이 사람은 시효를 원형한 원형권이 있다 봐요. 이런 원형권자라는 말 쓴다는 자체가 이게 만약에 이 절대 효력설이라면 이런 말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게 시효 소멸하면 다 누구에게나 다 없어진다고 보면 그런 말로 했어. 뭐라고 써?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X부동산이 넘어간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반 채권자. 이 사람이 여기 딱 그냥 이 사람이 채권자야. 돈 받을 게 있을 뿐이면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런 그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봐.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대위하라고 대위.
대위. 그러니까 이거를 키보드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 뒤에 배우는 채권자 대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시효, 채무자의 시효 원형권을 원용해서 시효 완성 주장 이렇게 보거든.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 이것처럼 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있지만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 원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판례는 이걸 원용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대부분의 이제 이 판례를 그래서 이 지금 논쟁을 쓸 필요는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제 문제에서. 네.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확률 효수로 가고 원용권자인지 아닌지를 다뤄서 이 사람은 시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 없고 대위에서 주장해야 된다. 이런 결론. 효과에서 나오는 건 결국에는 그 답이 뭐가 되냐면 원용할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이게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거죠.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 법 규정이. 그 시효도 일종의 항변이잖아. 항변인데 그 주채무자의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증인에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경우랑 유사하잖아. 이 경우에 유사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채권 관계니까 물건에 얽혀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이거랑도 유사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채무자의 시효 원용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제 기출됐던 문제 중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내 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타이밍 잡기였어. 잠깐 쉬었다 할게. 오늘 7분 정도. 그러면 사실 실익은 없는 거네요. 뭐 부재설이나 상대설이나 어차피 주사의 견해 차이는 없어. 실제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그 답안 쓸 때는 시간이 안 볼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봤으니까 강의 안에 있는 그 제가 조문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문 정도라도 좀 확인해 볼까요? 7번 거기 강의한 특강 강의하는데 7번 소멸시효 부분인데 그 나의 시효 완성의 요건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3년 단기 소멸시효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예를 들어 관리비 채권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요. 관리비 채권 이런 거,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여기서 이제 판례가 있는 게 이제 진료비 채권. 진료비 채권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그 진료 행위가 개별적으로 완료될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계산점을 그렇게 봤어. 그래서 계속 입원하면서 치료 받았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제 한 그 기간이 뭐 5년 10년 됐다 그러면 그 넘은 건 소멸된 거야.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6호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이 실무에서 실수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가 있거든요. 이게 3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상사가 5년이잖아. 뭐가 우선? 이게 우선. 짧은 게 우선. 그 실무에서 저 밑에 있는 전에 저 동기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이걸 그냥 조문만 알고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린 165조 밑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에 소멸시효에 해당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기라고 해도 판결 확정되면 10년이라는 거죠. 그렇고 밑에 있는 판례는 리딩 판례를 제가 내놨으니까 그때 공유를 하고요. 시효의 중간 부분 봅시다. 재판상 청구의 종류 있죠. 주의해야 될 게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도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기각은 뭐? 증거, 패소 이것도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각하는 판단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기각은 좀 헷갈리거든? 근데 기각도 들어가. 기각도 들어가.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없다도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만 6개월 내에 재판은 청구나 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하면은 뭐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이 이항이 요거의 그 기각이나 취하가 된 경우에 뭘 인정하는 거야? 최고의 효력을 인정해. 최고의 효력을 인정.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이러한 재판상 청구에 응소도 들어간다. 응소가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그 말소 청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응소한 거였는데 보통 이제 응소는 보통 말소 청구죠. 보통 말소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라든지 가등기 담보에 대한 말소 청구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깐 볼까? 아무 시간 없어도 이 응소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응소가 그 자체적으로 이 쟁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채권자고 소개됐죠.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당을 설정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거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 그 부동산에 지금 저당이 접해 있으니까 이 시효가 소멸되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쟁점이 이 사람이 시효의 운영권자냐, 시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인 시효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시효의 운영.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이 사안에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말소 청구를 했는데 자기가 청구한 게 아닌데 응소가 재판사 청구를 볼 수 있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재판사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채무자에 대해서 약간 채무자한테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 권리를 행사한 걸로 봐주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 채무자한테 이걸 해야지. 소송에 그러니까 응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를 해야지 이 제3자가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응소를 하면 이 채무 중단, 시효의 중단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상보증이 제기한 이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니까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판은 되게 잘 나가요. 거기 이제 제가 당연히 써드린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응소에 대해서 되게 클래식한 사례예요. 되게. 그다음 최고, 그 다음에 나번에 최고 174 최고가 시효중단,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 청구, 하나는 절차 참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그런 조문 내용이 있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게 있습니다. 승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는 아니고 그냥 관념의 통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너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 이거를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아까 일부 변제에 써놨지만 일부라는 건데 일부라는 걸 특정했다는 건 뭐야? 전체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효 포기 부분에서는 그게 좀 이상한데 승인 부분에서는 이상하진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A를 더하면 뭐 변제 유예 요청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유예해 주세요 이러면 뭐가 돼? 알고 있다는 거잖아. 기한이나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거니까 변제 유예 요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의 효력 부분 됐고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에서 이제 184조 이 조문을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료밀착본 사례에서 뭐 입원하기 전에 그 병원에 치료받기 전에 이제 뭐 병원의 추심행위나 이런 거에 뭐 협조한다 뭐 이런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병원 측에서 포기한 거다, 시효 포기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때문에 안 되죠. 이 정도 때문에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시효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저가 이제 지금 빼먹은 게 그 시효의 남용 부분이거든요. 시효의 남용. 다 되고 난 다음에 시효에서 문제되는 게 시효의 남용. 보통 이제 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효의 남용이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건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이고 그 보통 이제 시효 남용에서 문제되는 건 다 그 시효 완성 중단 거치고 중단 결국에는 시효 남용이 인정된다는 문제되는 경우라는 건 결국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전제되는 거지. 시효가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는데 시효가 완성 청구할 수 없는데 뭔가 정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 신의칭이잖아. 이럴 때 등장하는 신의칭 아니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판례가 요 권리 남용의 시효의 남용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다. 이거.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네.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좀 구조를 좀 나눠서 시효 완성 전, 시효 완성 후, 그 다음에 뭐 기타 블라블라 이 정도 그 구조를 짜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한번 그 판례를 제가 강의하는 판례 있거든요. 한번 볼까? 이 판례를 외워야 되는 건데 그 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는 이 판례를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걸 토시안 안 틀리고 원래는 못 외우겠지. 그래서 뭘 어떻게 외우라고? 시효 완성 전에 두 번째 줄에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불가한 또는 현재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있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그러니까 제가 그 시효의 기산점 설명할 때 어떤 사실적인 장애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시효 진행 장애사유에. 근데 그러한 경우가 뭘로 참작될 수는 있다고?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한 참작될 수는 있어. 이 사람이 모르고 그런 거다 이런 사정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소지도 있는 거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 객관적인 자행사유가 있었다 이런 거는 권리남용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이 나오면 시효의 기산점 쪽에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지만 권리남용, 시효 남용 쪽에서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거나 기타 권은 이건 뭐 좋은 말이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권자가 변제를 수행하는 데 사정이 있어 이행을 거절하기 부당하거나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지 뭐.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정도 외우면 된다고. 이걸 나를 어떻게 외우겠어? 이 정도 급의 난이도 외우는 이 정도 판례면 이걸 토시안에 안 틀리고 외우긴 힘들고 대충 내가 이 판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정도를 보여주는 완기 정도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판례는 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뭐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거나 혹은 시효 완성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였거나 기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봤다. 이 정도는 써주실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길어서 이 판례가 길어서 포기하거든. 그러니까 암기를 포기한 사람과 대충 외운 사람 차이는 점수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근데 CO에 대한 이 판례는 꼭 외워둬야 돼. 나도 지금 사실 전날 안 해니까 이런 걸 이제 전날에 외우는 거야. 시험 전날에 중간고사나 뭐 변시 전날에 이런 판례들을 외워두는 거야. 나도 지금 장기 기억에 대해 이런 판례를 웬만하면 내가 장기 기억으로 판례가 남아있는데 이런 판례들은 전날 안 보면 못 쓰거든. 왜냐면 워낙 길어서 못 쓰는 판례거든. 이런 판례들 위주로 이제 시험 전날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리딩 판례를 봅시다. 리딩 판례. 제가 언제 넣어줬지? 저번 시간 자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민법 조문 한번 볼까요? 오중 쪽에 있는 민법 조문을 한번 봅시다. (440조를) 봅니다. 440조. (440조) 주체모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있고요. 또 하나 443조 볼래요? 443조. 보증인은 주체모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은 주체모자의 항변으로 주체모자의 항변이 있습니다. 주체모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 항변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모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대항할 수 있으면 누가 대항할 수 있어? 보증인도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보증채무가 보증인이 주체모자가 소멸시효 항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규정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2항도 중요한 게 2항은 뭐가 중요하냐면 항변 포기는 보증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주체모자가 시효 항변 포기했잖아. 그래도 소용이 없어. 보증채무인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주체모자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잖아. 같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데 주채무가 그 시효가 완성돼도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논쟁할 때 이 조문이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설사 주채무자가 뭐 갚아버렸다 일부를 그러면 그래도 보증인은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흘릴 수 있어요. 이번 사안은 이제 리딩 판례 이 사안은 이런 사안이에요. 문제가 이게 항상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항상 시효 문제에서 하나 내라고 그러면 꼭 교수님도 이 문제 내시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증채무가 같이 나와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문제 한 문제를 골랐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채권자의 원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있죠. 이거 이제 주채무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인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출계약 이런 게 있었겠죠. 쓰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한테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다 재판을 청구를 했지만 주의해야 될 게 중단은 어디에도 일어난다. 아까 읽었지. 840조. 여기에도 똑같이 중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일어나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중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진행한다. 다시 진행. 언제부터? 판결 합정시부터.
몇 가지 스무스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청구했고 여기 10년 됐는데 그래서 중단됐다고 생각하고 얘도 넉넉히 있었던 거야. 은행도 넉넉히 있었던 거야. 중단됐다고 일단 청구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얘도 중단됐네. 얘도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 상인이잖아.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기본적으로 상인인데 당연 상인인데 근데 그 은행이 한 모든 은행이 상인으로 돼가지고 그것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5년이었고 이것도 5년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은행이 보증인을 청구한 거야. 은행이 보증 청구한 건데 이 사안에서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같이 10년 같이 가면은 이게 시효 중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쟁이 안 됐을 텐데 이게 원래 지금 중단되는 것까지는 조문에 있는데 지금 얘가 10년 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조문에서 봤지. 이 청구하는 그 청구는 10년 된다는 것까지 조문에 있는데 이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중단된다는 것까지만 조문에 있고 이게 몇 년 되는지는 조문에 없어. 보증 채무에 대해서 미치는 중단료가 보증 채무에 미치는 그 중단료가 중단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시효 기간에까지 미치는지 그 쟁점이 시효 기간에까지 미치냐. 자, 내가 시효 기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아까 지금 이 문제에서 어디에 문제되는 거야? 시효의 완성에서 문제되는 거지 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보증채무가 시효 성립에 있는가의 문제에서 지금 이 쟁점 아까 말한 이 쟁점은 어디서 문제되는가? 시효 기간에서 문제되는 거야. 시효 기간에 완성됐느냐 여부에서 시효 기간이 완성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되는 거야. 아직 중단은 안 나왔다. 중단 안 나왔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제 여기 보증인이 원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꼼꼼하게 나 좀 꼼꼼하다 생각했겠지. 은행에서 이제 그냥 포트로 넘어갔을 일은 없고 이 사람한테 뭘 해놔서 가압류를 해놨어. 가압류.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 사망했단 말이죠. 사망한 걸 모르고 이 사람이 얘한테 가압류를 했다 이거지. 사망하기 전에 해놨으면 유효할 수 있어. 근데 사망한 걸 모르고 이 사람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이 시효가 완성된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 시효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나오는 거야. 다 풀고 나요. 시효 기간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판례가 그래서 여기 5년이라 봤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 중단. 이 보증에 대해서 한 가압류가 시효 중단이 되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시효의 남용. 또 죽은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알려줬냐 이거지. 판례는 남용 아니다. 아까 우리가 본 판례 요건에 포함되지 않잖아. 시효 완성 전에 보증하지 않은 태도를 취했고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어. 객관적인 장애 사유는 사실 아니지. 객관적인 장애 사유는 아니고 시효 완성 후에 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효의 남용에 속하는 사유는 아니다. 이런 구조야.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 다시 이 부분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청구한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증인에게 청구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승계가 이루어졌겠죠. 일단 상속했으니까. 어쨌든 상속인에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보증 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는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게 있었지. 이런 사정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중단이 한 번 됐다가 다시 진행하니까 뭐 이 지금 판결 활동 시기 때부터 시부터 얼마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5년이 되면 완성되는데 이 지금 주채무에 대한 재판상 청구 때문에 청구가 이 시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판례가 논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야 돼. 판례를 이해해야 돼. 판례는 이 440조 아까 말한 440조는 부종성에 대한 부종성에 기인한 부종성에 의한 조문이 아니라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일 뿐이다.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효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둘 다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데, 전에 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부종성이 있는데 그게 각 당사자가 개별적 계약에 기인한 것이면 부종성이 안 미치고, 그게 아니라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부정채무의 본질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부정성이 미치는데, 이 영역은 시효의 영역은 서로 독립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야. 원칙적으로는. 근데 440조가 특별한 규정이라 해요. 특별한 규정. 원래 안 미치는데 미치게 해준 특별한 규정이라는 거지. 이 말이.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부정성에 의한 규정이 아니고 이게 채권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있는 것만 효력을 미치고 없는 건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래서 시효 기간에 영향을 안 미친다. 쉽게 얘기했다. 이 판례의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 조문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점수에 들어가는 판례 문구가 점수에 키워드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각 판례별로 조금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판례들은 그래서 이 판례의 논리를 정확하게 서술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대충 시효 기간은 영향 안 받는다 한 줄 띡 쓴 사람하고 이걸 정확하게 그 키워드 맞춰 쓴 사람은 점수차가 확 나는 거죠. 이런 걸 잘 써야 돼요. 이런 판례를 잘 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본사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시효 기간에 영향 안 미치니까 이건 원래 기간이 5년이 되는 거죠. 원래 기간. 그래서 이 사안에서 5년이 지났으니까 결론이 완성됐다. 시효가 완성됐다. 일단 여기서 끝나는 거죠. 완성됐다. 두 번째 쟁점. 근데 시효 완성됐는데 그 사이에 뭐 있었어? 그 사이에. 그 기간 사이에 5년 안에 기간에 뭐가 있었어? 가압류가 있었단 말이야. 가압류가. 얘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어. 시효 중간이요. 그래서 그 사망자 명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때 판례가 무효고 이러한 가압류는 무효고 더불어 이러한 무효인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판례 결론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판례를 지지하시는 분 판례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문에서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취소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무효야. 그러면은 그거의 균형으로 보면은 이것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경우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효인 경우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규정상 맞겠다 이렇게 보셔서 판례 견해 계속 찬성하십니다. 그럼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없고 시효 완성했으면 뭐야? 시효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시효 완성 효력이 원칙적으로 있는 거잖아.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 이럴 때 나오는 게 시효의 남용이냐 이게 시효 주장하는 게 남용이냐. 남용부터 남용.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판례를 여기서는 결론이 어렵지 않잖아. 무효인 이 사람이 뭐가 잘못 있어? 시효를 뭐 남용 내가 뭐 시효 된지도 몰라.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시효 남용이 안 된다는 결론은 머릿속에 너무 당연히 들거든. 이게 쟁점이 된다는 것까지는 찾아내기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서술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실제 시효 남용 문제는 이 결론이 깔리진 않아. 결론이 깔리지 않는데 요걸 쓰는 게 어려워. 이거 난간이야 이게. 전날 저도 전날 안 보면 저도 지금도 못 외우잖아요. 근데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의 원형이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였거나 뭐 객관적인 장애사항이 있었거나 그다음 시효 완성 후에 뭐 시효를 원용하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거나 혹은 기타 시효의 원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특별성이 있는 경우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 정도 제가 금방 외운 것처럼 지어서 금방 보고 외운 거야.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시효 쪽이라고 하면 전날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외워둬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안 그러면 우절절이 막 그 4시간대 쓰면서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쓰면은 교수님 찍 보고 아무것도 없나고 나 빵점을. 반대로 이 판례 정확하게 써있으면 그 점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판례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 판례. 판결 요지 부분. 확정 채무, 그러니까 채권자가 유채무 사이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 사이의 연대보증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료된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쟁점에 대한 결론이고 두 번째 쟁점은 그 가압류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탄원한 사람은 피신 청구를 한 가압류 신청을 부적법하고 그 결정은 당연무효고 이러한 무효의 가압류는 그 소멸 사유의 중단사를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무효의 가압류는 방치하고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 알리지 않은 정도는 그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주 요지고요. 그 내용에 가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 가보면 거기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2번 거기 가보면 169조에서 440조 169조 그걸 논하면서 그 세 번째 줄에 거기 세 번째 줄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부종성에 기인한 것이면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의 담보를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특별조항이다. 그래서 상충한 채권자 부종성 사이의 이익을 조율하는 조항의 점을 고려하면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무난한 충실함이 타당하다. 무난상 의미는 시효준단 효력이 발생했을 때 보증에 대한 벌대 주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준단 효력이 생기게 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 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 불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판례 부분에서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가 있는 판례에 이제 어떤 논리가 있는 판례들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써주는 게 포인트야. 그게 배점에서 점수를 만드는 거야. 그냥 된다고 쓴 사람들하고 그냥 대충 쓴 사람하고는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판례가 있는 데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 그 페이지에서 제가 뚱뚱이 글씨로 만들어 놓은 볼루치안 그게 보면은 그 주채무가 1996년 11월 14일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기 10년을 연장된 이상
이규성의 연대보증 소멸시효 기간 역시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보아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5년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 부분이에요.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여기에도 균형적으로 소멸시효 문제에서 이 문제가 왜 잘 나오냐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계가 이렇게 다 나오는 쟁점으로 나오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기간, 시효의 완성 여부, 중단, 그다음에 권리 남용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리딩 판례로서 꼭 알아둬야 될 가치가 있어요. 거기 밑에 제가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문제 쓰기 너무 힘드실까봐 요약까지 해놨어요. 네, 요약까지 이 순서대로 쓰세요. 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채무 이행님의 시효 기간 쓰고 시효 완성 값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시효 소멸 완성을 바로 들어가기 힘들면 그 채무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는 지금 한 번 판결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잖아. 그러니까 두 개 쓴 거야. 두 개 나눠서 원래는 이랬는데 판결 확정에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쓴 거지. 이것도 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채무의 성격이 지금 은행하고 맺은 계약 때문에 5년이었는데 이게 5년 주채무가 확정되면서 이렇게 변했다. 그걸 이제 한번 배경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문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조 내용, 판례 내용 써주고 그 다음에 시효 중단, 가압류 써주고 그 다음에 시효 주장이 불량명인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막상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질 거야. 막상 쓰려고 그러면 말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날짜를 어느 정도 서술해야 될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해보고 악보는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문제 보고 이 문제 똑같은 판례거든요. 똑같다고 해서 문제 안 읽으면 안 돼. 문제 읽어가면서 한번 써보시면 그래도 소멸시효 악보 잡는 데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사람이면 사실상 이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는 거네요. 채무자가 사망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안 받아주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살아있을 때 가압류하고 죽으면 그건 승계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야. 이게 좀 특이한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압류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하면서 동시에 내용 증명 같은 것도 보내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진 않죠. 근데 막상 또 그때 가압류 했을 때 막상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돌아가시고 좀 지나면 보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가압류한 거지. 그러면 상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등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개월 내에 상속을 보통 이거 상속법적인 건데 돌아가시면 3개월 내에 이제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포기 안 하면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한 1, 2년 안에 그게 이제 보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거 하기 전에 한 거죠. 네. 진짜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진짜 그 딱 중간에. 근데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런 게 없으면 모르는 게 일반적이니까 좀.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온 거야. 억울하다 이거지. 나 할 거 다 했는데 왜? 아마 거기 매뉴얼에도 없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건 시효 완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처럼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방학 때마다 한 번 정도 계속 검토해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나와.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가압류 나오고 이러면 그리고 막 소송적인 게 나오잖아. 그럼 민법 교수님들은 좀 쪼셔. 자기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민법 교수님들은 특히 학교에서 민법만 가르치는 분들은 조문도 이제 민소 쪽에서 많이 따오거든. 소제기서부터 시효 죽는다 이런 거는 이제 민법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법하고 관련성이 높고
판례도 이제 민사집행법적인 판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법 교수님들 무서워 잘 못 내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키특시효도 그런가요? 취득시효는 좀 덜하죠. 취득시효는 민법 교수님들 잘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효를 내면 취득시효를 내지. 왜냐면 취득시효는 그 절차적인 행정적인 게 하나밖에 없거든, 등기. 그 정도는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집행법적인 거 나오고 막 뒤에 이제 민사소법 이런 거 나오고 항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사실 없으신 거예요. 항변 나오고 제한변이 뭐예요 이러면 여러분 민법 시험 보실 때 너무 그 박승수나 윤동아 알려주는 것처럼 너무 항변 제한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교수님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정말 뭐 취소 이런 거 할 때 요건 사실 요건 사실이라고 써놓고 막 쓰잖아. 별로 점수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내가 그 실제로 그 아는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얘들이 뭔데 뭐 그런 거 쓰냐? 뭐 요건 사실 지금 아니야? 막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대놓고 뭐라고는 못 하시지만 약간 1학년들이 그런 거 쓰면 어떤 느낌 받으시냐면 약간 그냥 외웠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상이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 오히려 그냥 조문을 쓰는 게 내 생각엔 제일 좋아. 그 조문 쓰고 몇 외탕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쓰고 싶으면은 그거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처음 이제 신입생들 채점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건 또 중앙직의 견해니까 제가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이런 게 어떠냐 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 쟁점 추출할 때 이게 가끔씩 이게 당연해서 서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총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어. 네, 그런 건 힘들고 다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모델이 되는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판례. 그 판례에서 다룬 거면은 써야 되는 거, 안 다룬 거면 안 써도 되는 거.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민총에서 배운 것 중에서는 표현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이론으로 푸는 거거든.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에 착오나 하자 이런 부분이나 표현대리 같은 무권대리 이런 부분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으로 푸는 거야. 그 부분은 판례를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건드려주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나 뒤에 이제 이런 경우는 판례 위주로 판례가 적시한 부분만 푸는 거고 이론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판례가 문제 삼았던 부분만 건드려주는 거. 대체적인 경향성은 그런데 그거를 총론적으로 어느 부분을 꼭 써야 된다거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법칙을 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죠. 형법이나 행정법은 가능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난다고 했는데 10시네. 수고하셨습니다.